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가 JK대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과 일본의 경제기적, 토요타, 소니, 닌텐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많은 사람이 일본이 언젠가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버블과 투기, 경제 침체, 그리고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 불황 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왜 멈추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경제는 어떻게 수십 년간의 저성장에 빠졌을까요? 잃어버린 수십 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둔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대 일본이 얼마나 강력해 보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경제는 호황이었고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했으며 무역 흑자는 막대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자신감도 극도로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본이 서구보다 유월한 경제 모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고 일본이 결국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1968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산업과 기술의 거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일본 전자제품은 매장의 진열대를 장악했으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을 위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밝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화려한 모습 아래에서는 위험한 불균형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85년에 일어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경제대국들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우려하고 있었고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달러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엔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자 해외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책 기반자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신용을 얻기가 쉬워졌고 대출이 증가했으며 막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낮은 금리는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했고 소비자들은 돈을 빌렸으며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기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 버블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산 버블이란 무엇일까요? 자산 버블은 자산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산 자체의 가치 때문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현실적인 가치보다 미래의 차익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가격이 오르면 낙관론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며 가격은 다시 상승합니다. 결국 투기는 경제의 기초 여건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주가와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풍부한 신용을 제공했고 투자자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쿄 항공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토지 가격보다 높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교가 완전히 정확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당시에 엄청난 낙관론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격 상승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토지 가격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주식시장의 기업 가치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급등하여 1989년 말에는 39,000포인트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신감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현실은 결국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블은 영원히 팽창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대출기관들은 더욱 신중해지며 성장률과 자신감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하던 순환이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낙갈로는 사라지며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지고 손실이 쌓입니다. 일본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던 번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빌려준 대출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치가 크게 하락한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붕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이 수많은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담보 가치도 함께 하락했고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에 노출되었습니다. 많은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변했습니다. 부실채권이란 채무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약화되었고 은행 시스템은 장기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취약한 은행들은 파산하고 부실채권은 손실로 처리되며 자원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당국은 대체로 신중하게 움직였고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은행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구조조정 과정을 지나치게 길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더 큰 규모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 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경제회복이 느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매우 느렸습니다. 여기서 현대 일본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되었고 자산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투자와 자신감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침체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수형인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물가 하락이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룰 수 있습니다. 수요 감소를 확인한 기업들은 투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시기에는 물가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약했고 소비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본 경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인구 추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출생률은 하락했고 인구는 고령화되었으며 노동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연금제도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인구 문제 자체가 버블 붕괴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인구 증가가 둔화되었고 내수시장이 약해졌으며 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나빠졌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일본 정부는 수많은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고 정부 지출을 늘렸으며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고 공공기반 시설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도 점점 더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현상은 금리가 0%에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춥니다.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는 결국 0%에 가까워졌습니다.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우면 더 낮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대규모로 경험한 최초의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선진국도 낮은 물가 상승률과 초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본은 더 이상 특이한 사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래의 문제를 경험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는 표현은 때때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여전히 훌륭했고 생활 수준은 높았으며 치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계속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했고 기술 혁신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붕괴가 아니라 침체였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경제 기적을 이끌었던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끝없이 번영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급속한 팽창의 시대에서 느린 조정의 시대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국가들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고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대만은 기술 산업을 강화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경쟁 구도가 변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경쟁국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추가적인 문제들도 등장했습니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중국이 주요 산업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많은 산업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일본이 또 하나의 파괴적인 충격을 겪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과 뒤이어 발생한 쓰나미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재건되었고 사회 기반 시설은 복구되었으며 경제활동도 점차 재개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일본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는 통화 완화와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가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비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었습니다. 고용이 늘었고 기업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와 생산성 증가율, 국가 부채, 물가 문제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도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첨단 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 강력한 제도, 세계적인 기업, 훌륭한 사회 기반 시설, 막대한 부와 같은 중요한 강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와 매우 다르지만 버블 시대의 유산은 여전히 정책과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산 버블은 위험합니다.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번영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은 언젠가 끝납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부실 문제는 경제 회복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 구조가 중요합니다. 인구 추세는 한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디플레이션은 예상보다 훨씬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대국도 언제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잡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성취가 어떻게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제 기적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나라가 어떻게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일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십 년은 일본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현대 일본을 이해하려면 이 두 이야기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제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이 주로 버블 붕괴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